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의 교본 이 박사입니다. 많이 뺐어? 많이 뺐어. 아, 근데 이거 좀 진짜 어색하다. 우리 이런 적이 없었거든. 예. 우리가 미리 녹음 떠놓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늘 그냥 뭐 입으로 나눠도 항상 새롭게 시작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방금 계속 보고 있는데 또 안녕하십니까. 졸라 어색하네요. 안녕해. 예. 아니, 지금 안가의 손님이 오늘은 비교적 있는 편이네요. 예. 아니야, 우리 망했어. 네, 지금 뭐 테이블이 한 반 정도 찼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대부분 살 많이 빠졌다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지를 하고 나서 가장 득본 거는 이 박사님 아니에요? 당신도 살 많이 뺐잖아. 나는 내가 그냥 살 뺐다 쪘다 하는 건데 뭐. 아이, 그때 공약해가지고 저기 첫 콘서트 그래, 때. 세자, 씨발, 니도 그래, 처음, 내가 말씀드리잖아. 젖가슴 여자 젖가슴이었는데, 씨발, 송혜교 젖가슴이었는데, 저도 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 되게 먹더라, 우리. 왜? 그, 저기, 뭐야. 줄넘기. 멍들었다고? 뭐? 여성 비하 발언 하지 아, 말랬는데. 그게 뭐 여성비하야? 나 참 환장하네, 진짜. 아, 이거 별게 다 여성비하다. 아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술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진짜 이 작가 말대로 어디 걸쳐놓고 입기 딱 좋고 바지도 36 입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28 입습니다. 그래? 예. 아, 저도 지금 4452입해서 예전에 100kg 그랬는데. 세 자릿수. 예. 그때 한 97kg 그 정도 나갔어요. 이제 와서 밝히지만 뭐 재밌으라고 그런 거였고 지금은 이제 80kg 오. 후반. 80kg대 후반. 70대 들어가면 이제 완전 늘씬해지겠습니다. 아, 나 근데 60대 그러면은 60대 후반까지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70대가 가 그냥. 이 박사 예전 군대 때 사진이 있거든요. 정말 슬림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어 그 안에. 어릴 땐 다 그래. 나이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나이살이죠. 저, 사실은,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키거든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 그 이후에는 뭐 했니? 그러니까 제가, 내가 45번이었어.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큰 키였어요. 중학교 2학년이면.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성장이 멎었는데, 여러분.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돼요. 뼈로문단 말? 어른들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던,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 피던 애들, 키 쭉쭉 잘 컸어요. 그래요? 내가 그 핑계를 대는 거지 뭐. 아니, 뭐, 중학교 이후로, 이 키가 중학교 키인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52kg 나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대학교 때까지 계속 52kg였어. 예. 그러니까 말은 말랐지. 되게. 너무 말랐지. 말랐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결혼식장 가서 중고등학교 동창들 보잖아요. 깜짝 놀라. 왜 이렇게 커졌냐고. 왜 돼지가 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우린 점점 모르지. 조금씩 살이 쌓여가는데. 쌓여가지고. 근데 요즘에 저는 늘 그랬거든요. 아, 다이어트 그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냐. 우리는 한번 바로 한다. 야, 좆도 안 빠져. 진짜 맞아요. 안 빠집니다. 이 작가가 EJ 내용 편집하느라고 이어폰에 꽂고 동네에도 한 바퀴 걷고 1시간, 2시간 걷고 저희 방송이 보통 2시간이잖아요. 네. 그거 한 번씩 듣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살 잘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예. 특히 뱃살은요. 와, 죽었다 깨도 안 빠지더라고.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나이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는 거는요. 중고등학교 때 존나 먹었어. 그치. 하루에 5개, 6개 먹고 도시락도 뭐 진짜 완전 2인분 싸가지고 가고 거기다가 컵라면 싸서 라면 말아 먹고 막 밥 말아 먹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때는 왜 살이 안 찌냐? 졸라 돌아다니거든. 그치. 진짜 막 돌아다니는데.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러니까. 밤에 당구 치러 가고 뭐. 이제는 맨날 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있으니까 살이 참. 저도 안가 있으면서 요즘 뱃살만 내고 있어요. 뱃살만.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뱃살만 내고 있어요. 근데 멀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연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권한 수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10분 쉬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하고 나서 이건 뭐 일주일 지나서 방송은 하지만 네. 연속으로 녹음했으니까 잠깐 쉬었을 때 우리 저 혼자 오신 분들이 3팀 계셔가지고 네. 또 미안해서 거기 가서 내가 또 한 잔씩 받아 먹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냥 지나가 멀리서 혼자 오셨는데. 그치. 10분 만에 석잔을 먹고. 10분 석잔을 먹었죠. 근데 그런 것 같이 하여튼 우리가 저번 방송처럼 일요일 날 우리 저번 76회를 일요일 밤 10시였죠? 일요일 밤에 먹었죠. 네.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 했는데 그래도 이 밖에 손님들이 보이시니까 팬들이 보이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렇게 방송하게 되네. 뭐 안가에서 술 많이 판다고 저희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마음 나누는 곳입니다. 아휴, 그냥 여기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 계속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그걸 아유, 씨. 그런 필요 없고 하여튼 그냥 하여튼 문제 없이 그냥 잘 돌아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방송 들어가야지. 네,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근데, 웬 차 광고예요? 중고차 광고. 예.
원래 중고차 광고, 역시 중고차 광고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면, 중고차 광고가, 중고차가 왜 말이 많잖아요. 아유, 잘못 사면 좀 그럼, 위험하기도 하죠. 내가 찬 타를 세상한테 팔아도 나중에 요거도 먹어. 아, 그렇지. 그럼. 뭐 고장 한번 하면, 저 새끼 뭐, 이런다고. 네가 차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얼마나 찝찝해. 거기다가 뭐, 조금 뭐가 내가 탈 때 멀쩡했는데, 예. 얘가한테 가서 뭔가 이상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또, 저 새끼 알고 팔았다, 또 이런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망설였습니다만, 우리 방금 광고를 하시는 분들, 자기 지금 조광래 씨, 예. 야, 이 축구 감독이랑 똑같네? 그러게. 내 친구, 우리, 중학교 동창 중에도 이름이 조광래가 있어요. 걔 별명이 뭔지 알아? 뭐야? 족같네. 우리 맨날, 야, 족같네! 이랬는데. 야, 광고주 이름을 족간내로 바꾸는 건 뭐야, 이 새끼야. 외우기 쉽잖아! 어. 여보세요? 족같네 씨? 차 진짜 잘 파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뭐 이분이 어쨌든, 자기 번호를 공개했어요. 자기 번호를 공개했고, 네. 또 EJ 조합원이라니까, 그만큼 자부심이 있겠죠, 차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있을 거고, 번호 공개하고 이름까지 공개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EJ가 뭐 여기 관여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저희랑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중고차는, 차라는 건 엄청난 재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살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예. 다 비교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쨌든 EJ를 위해서 광고를 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은 감사드려야죠. 그건 감사드려서 우리가 그럼요. 방송에 드리는 거고, 또, 일정액을 또 기부한다고 하시니까. 예. 감사한 마음으로. 차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은 EJ 팀에게 이제 기부를 하신다고. 친일 청산. 예, 친일 청산 공자금으로. 지금 씨발 강복이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일 청산이 안 됐어. 근데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즘에 중고차 사기 많이 당하세요. 네. 네. 탄다 그러고 사자들 판을 네. 쳐서 계약금 떼가먹고 되게 많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런 건 없을 거다. 그치, 최소한 지금 자기 전화번호랑 이름을 다 까는데 깠어. 확실히 그런 건 없을 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EJ의 광고에서 EJ 이름 대면서 차를 파는데 만약에 안 좋은 분이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지. 그러니까 뭐 허위 미끼 매물 절대 있을 수가 예. 없다.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쓰는데 그렇게 썼어요. 선량한 고객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당당히 제 이름을 걸고 영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차를 파시고 싶으신 분 혹은 네. 차를 사시고 싶으신 분 네. 전화번호 한번 소개해 주시죠. 010-4722-0538 010-4722-0538 족같네 분에게. 조광래 딜러입니다. 야 이거 근데 제가 요즘에 거의 우리 밤을 새서 작업하기 때문에 네. 자는 시간이 이제 뭐 한 아침 새벽 6시에 잠을 들어요. 네. 들어서 이제 뭐 9시 10시 일어나는데 존나 짜증나는 게 막 9시쯤 되면 방금 이 박사 한 것처럼 010 컴퓨터 삽니다. 졸라 돌아가냐? 짜증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안 쓰는 컴퓨터, 그렇지. 노트북, 가전제품 삽니다. 문의 전화는 010. 와, 맨날 돌아다니는 게. 야, 내 진짜 동네가 후지니까 말이죠. 목동 좋은데 아니야? 목동도 다 같은 목동이. 내가 목동 산다 그러면 막 물어봐. 몇 단지 살아? 뭐 그치, 이런 거 물어봐. 단지를 물어볼 뭘 거 아니야. 몇 단지야, 씨.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 동네 다니는 차가 우리 동네도 다니고. 그분들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생활 리듬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그때는 괴롭습니다. 괴로운 거죠, 이거는. 딱 그때 정말 꿀잠 잘 때 깨요. 그럴 때 깨요. 진짜 이제 확 집어 뭐, 나는 확 붙고 싶어. 비슷한 경험이 나 예전에 알바할 때 밤새 알바하고 아침에 들어와요. 근데 자려고 누우면 그때 앞에가 초등학교인데 조회를 해. 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 제가 우리 안가에 노트북 저 쓰던 거 하는데 기증했거든요. 근데 그 노트북이 내가 논문을 썼던 노트북이에요. 네. 그리고 논문을 완성해서 내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저 밖에 있는 거? 네. 오. 얘가 갑자기 부팅이 안 되는 거야. 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AS 대리점에 가져갔더니 얘는 로 포맷 해보고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대. 제가 정말 저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거든요. 내 논문도 써주고 네. 나의 넘치는 성욕도 가끔 해결해주고. 그래서 내가 새 노트북을 정말 비싸게 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포르노를 절대 안 봐요. 오, 그랬어? 정말 이 박사는 그냥 왜 정상적으로 나오는 야한 영화 있잖아요. AV 개봉작들, 비디오? 네. 개봉작들. 개봉작들 뭐 그리고 저기 뽕! 뭐 산딸기 이런 유머 얘기하는 그건 거예요. 연구용이고 당시 근데 이 안가에 들고 와서 이거 한번 고쳐봅시 이거 저기 망가진 건데 에이 그러면은 그냥 기증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고치세요 그랬는데 안가에 와서 딱
이사가 트니까 이놈의 자식이 작동이 되네? 내가 원래 010 그 차에 넘기려고 그랬는데 10,000원도 못 받겠다는 거야. 내 그 소중한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내 성욕도 같이 얘기했던 그 노트북을 010 그 아저씨가 이거 10,000원도 안 돼 이랬던 거야? 그걸 끝까지 안고 있던 건데 언젠가 뭐 고쳐가지고 딴 사람 주든가 해야지. 이 박사의 여친이었구나. 저 컴퓨터는. 그치. 근데 저 배은망덕한 놈의 자식이 갑자기 주인 바꾸니까 쏙 또 작동이 돼가지고 이런 그런 걸 양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야 이씨. 야 분량 너무 늘리려고 내 양. 근데 방금 그 노트북 얘기 왜 한 거예요? 그 010 그 아저씨한테. 생각나서.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죠. 저번 주에 말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목숨을 건 탈출. 예. 주세죽과 박헌영의 제투옥이 두려워서. 예, 제투옥이 두려워서. 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겨우겨우 몸을 추스리고 추스렸는데 중국으로 네. 탈출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까지 말씀드렸고 그런데 말입니다. 탈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박헌영은 요시찰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병보석으로 나왔으니까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경의 감시를 피하는 게 쉽지만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박헌영이 아직 정신병을 완벽히 치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경의 감시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등급이 있으면은 1등급은 아니다. 그래 조금 소홀했던 거고 그 소홀한 틈을 타서 박헌영이 아내 되는 주세죽과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박헌영은 만삭으로 남산만한 배를 움켜쥐고 있던 아내 주세죽을 대동하여 1929년 8월 말 어떤 자료는 192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앞뒤로 맞춰보니까 1929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1929년 8월 말 돈 60원을 가지고 경성발 기차로 함흥을 경유 중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거 왜 함흥을 경유했냐면요. 함흥이 주세죽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일경의 따돌림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야, 고향 어디가? 간다. 고향 간다. 나 초가집에 가요. 내 몸이 아파가지고. 이래서 함흥을 경유해서 중국 망명길에 올랐다. 게다가 또 만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되잖아. 아니 애나로 씨발 처갓집 간다는데 뭐. 그래서 그런데 당시에 주세죽은 양수가 터질 정도로 거의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다. 야, 그렇죠. 양수가 터졌으면 거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서요 결국 기차 안에서 났어요. 기차 안에서. 그래서 그런데 주세죽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도중에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지. 뭐 택시 안에서 나온 거 이런 것처럼. 여보, 그냥 포기합시다. 안 돼요. 난 이걸 끝까지 참아서라도. 이거지. 그래서 주세죽은 죽더라도 남편을 따라가서 같이 죽기를 원해가지고 탈출길에 같이 올랐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출산의 고통을 함부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죠. 겁이 나서 방송을 못 하겠어. 말 한마디가 다 신경 써야 돼.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박비비안나거든요. 이 박비비안나가 바로 이 탈출길 함경북도 청진을 지날 무렵 기차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빵 따당. 네,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뭐 기차 안에서 뭐 어떻게 해? 퇴출 끊을 뭐가 있어? 그러게 뭐 아무것도 애 없는데. 씻길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건 참 정말 위대한 대단한 것 겁니다. 같아요. 아무리 뭐 예전에 밭에서 밥 갈다가 낳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이거 더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리고 불안한 목숨이 상황에서.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국으로 탈출한 뒤에요. 3개월 동안 여관 및 농가를 전전하다가 아기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1930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박헌영은 조선인 학교 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은 60루블이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됐겠죠. 2년간 그곳에 있다가 다시 하얼빈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소련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하얼빈에서 또다시 상해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낳은 주세죽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언급되었던 네.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 얻은 이름이 꼬레바. 나딕은 소리인데 이거 꼬레아란 꼬레아. 그렇죠. 꼬레바는 한국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꼬레바라는 이름의 가명을 사용했다. 그리고 주세죽의 이름은 이렇듯 주세죽 또 꼬레바 한베라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으로 갔을 때도 한베라라는 이름을 썼어요. 주세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흥 출신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홀어머니 밑이었지만 집안은 좀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흥에서 여학교를 나와서
상해에서 음악학교를 다녔습니다. 호러머니가 이렇게 키울 수 있을 정도면 재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니까. 또 이 양반 전공이 피아노야. 그 당시에 뭐 피아노 배웠으면 피아노 시킬 정도면 아예 끝난 거지. 나는 지금도 피아노 치는 여자만 보면은 매력을 느끼는데 내가 어렸을 때 못 배워서 가난해서. 이 박사한테 매력을 느껴라. 이 박사 피아노 치는 아니야. 난 남자야. 그러니까 왜 이래? 여자. 야, 그런 걸 이용해. 그치. 응? 그런 걸 이용해. 어디 가서 피아노 있는 데리고 가서 란 딱 쳐주고 그러란 말이야. 야, 손바닥만한 집에 업라이트 피아노 키보드 한 대 없다. 그래, 그런 걸 잘하는 아니, 양다리 안 개새끼야 걸려요. 데리고 가라 그러지 말고, 뭘 집에서 자꾸 뭘 해결하려고 그래. 저 레스토랑 같은 데 가고, 딱, 분위기 좋게 딱 파리 연인처럼 딱 그렇지. 해주란 말이야. 조심스럽게. 손이 이런 거. 굳어서 한참 연습해야 돼. 여자를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지금 나 위에 살기도 바빠 죽겠어, 지금. 자,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3.1 운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뭐, 독립운동가 출신이니까죠. 3.1 운동에 참가해서 함흥경찰서에서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1년 4월 이후에 상해로 건너가 안정시 여학교에 입학한 뒤에 역시 그곳에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한편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체포될 당시 역시 뭐 독립운동가 체포되었는데요. 체포될 당시 그녀는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여성동우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우회에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근우회는 우리 방송 어디에서 나왔냐면 약산 특집에 나왔습니다. 네. 약산의 박차정 이 집안이 허덜덜한 집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아버지 삼촌 외삼촌 전부 다 독립운동가 집안. 박차정이 바로 근우회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때 근우회를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 박사 설명 같은데 이 근우회에 주세숙도 활동을 했다. 이 근우회 멤버는요, 박순천 여사, 우리 민주당의 뭐 산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박순천 여사 또 방금 말씀드린 약산의 와이프 네. 박차정 또 얘는 여기 왜 들어가 있어? 김한란 쌍년. 우리 언젠간 김한란 특집 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여대 개교기념일이 언제냐? 그때 마치 합니까? 김한란이 주축 멤버로 참여했다. 근데 당시까지는 여성 항일단체였습니다. 이 근우회가. 네. 근데 김한란이 변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식인들이 변절해서 앞에 나서서 또 떠드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 방송을 들어서 그렇진 않겠지만, 얼마 전에 말이죠. 얼마 전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이화여대 그 김한란 동상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네, 철거하라고. 여대인들이 항의하는 그런 네. 퍼포먼스를 했다 그래요. 이화여대 안에도 개념 있는 그러니까, 이쁜 여대생들이 많습니다. 역시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개념 없어, 그럼? 아니, 일부-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김한란 무슨 김한란의 날 제정해가지고 뭐 글을 기리고 하잖아.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거 하는 따르는 거죠. 사람들은 개념이 없다고 보는 거죠. 하여간 나랑 이대는 안 맞아. 그리고 박헌영과 결혼할 때는 바로 이 상해 망명 시절에 박헌영과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공산주의 서클에서 같이 공산주의 공부를 하면서 박헌영을 만났는데요. 이 박사 여자 만나려면 이런 데 가야 돼. 그렇지. 뭐 댄스 스포츠 이런 거 있잖아. 차차차 교습소. 가면 되게 많아. 교습소는 아니고. 사람 많아. 댄스 동호회. 스포츠 댄스. 수영장에서 아무리 수영해도 안 생겨요. 수영장은 네 몸을 봐서 안 되고 어쨌든 이런 걸 좀 찾아가봐. 야 스포티지 동호회 이런 거 없어? 스포티지. 이제 끝났어, 거기는. 왜? 야, 스포티지가 차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있잖아 스포티지. 동호회 있지. 근데, 뉴 스포티지만 받아주나? 그치. 94년 생산된 스포티지는 안 받아주나?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도 받아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활동했다가, 이제는 안 해요. 그래? 예. 영양가 있는 서클로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1933년 7월 상해에서 박헌영이 체포되었을 때 주세죽은 박헌영이 새벽 4시까지 귀가하지 않자 몹시 초조해했습니다. 겁이 난 거죠. 어머, 헌영 씨가 왜 안 오지? 애기 아빠 왜 안 올까? 이랬던 거죠.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박헌영의 친구 김다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박헌영의 체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소 연락원으로 알고 지냈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경찰이 박헌영을 앞세우고 들이닥쳤습니다. 주세죽과 김다냐는 941생으로 도주해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도주할 때 박헌영은 일본 경찰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거기 있었군요. 그렇죠. 주세죽은 남편이 맞는 모습을 보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지 않은 건요, 박헌영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헌영은 주세죽과 김다냐가 그 여성 연락원 집에 와 있을 것을 예감하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다른 집으로 안내했던 거죠. 자기 와이프와 친구를 살리기 동시에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헌영의 구타가 발생했던 겁니다. 야, 이 새끼 너! 도망치는 거 이제 일경이 봤으니까. 안내해! 그리고 이제 갔는데 딴 집에서 집에 막 튀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 새끼 그렇지. 그치. 그렇게 된 거지. 주세죽과 김다냐는 박헌영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어.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치. 죽은 줄 알아. 이 체포 당해서 또 고문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고문을 못 견딜 것이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봤던 게 자기 남편이 맞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또 박헌영이 그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또 잡혀가면 100% 죽는다 이렇게 본 거죠. 헤어지는 모습 자체가 어떤 좀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잖아. 그렇습니다. 예. 박헌영이 체포된 것이 1933년. 그리고 박헌영이 죽었다고 생각한 주세죽은 의지처를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때 남편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김다냐가 옆에 있었던 거죠. 세죽, 내가 옆에 있네. 힘들지. 나한테 기대. 이렇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김다냐와 소련으로 망명했던 주세죽은 외로움과 슬픔을 동지이자 남편의 친구였던 김다냐에게 풀었고 어떻게 풀었다는 거지? 아니 이거 그런 거잖아. 왜 우리 저 군대 가면서 졸라 친한 친구야 여자친구 뭐 맡기잖아. 그럼 100% 둘이 바람나거든. 그 예전 그 노래 있잖아. 터보의 노래 러브이즈. 그 가사가 그래요. 군대가 했는데 뭐 친구한테 했는데 둘이 나타나고 뭐 이런. 나는 아무렇지 않은 걸 어차피 뭐 그래. 있잖아. 그런 거 많잖아. 많지. 이거 뭐 외롭고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후배한테 맡겨놓고 군대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사귀고 있어. 이런 거 많잖아. 없나? 이 박사? 나? 어. 맡길 여자는 있어야지. 나는 군대 갈 때도 나 혼자 들어갔어요. 네. 당당하게. 네, 그럼 대기보충대 씨발. 에휴 씨. 결국 박헌영 체포 1년 후인 1934년 김다냐와 주세죽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 1년 만에. 뭐 그럴 수 있죠. 뭐. 고명자는 어떻게 된 거야? 결혼을 할 즈음에 김다냐는 박헌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다냐는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다냐도 주세죽도 박헌영이 죽은 줄 알았죠. 그렇지. 근데 결혼할 쯤 됐는데 알게 된 거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근데 주세죽한테 말해주면 주세죽이 우리 남편 살고 있었어. 다시 박헌영한테 갈 거 아니야. 이미 그럼 사랑에 안 되지, 빠졌는데. 이미 그럼. 그럼 고명자는 어떻게 된 거야? 거기 그 전에 헤어졌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주세죽에게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럼. 예. 주세죽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신문 기사를 보고 자신의 남편 박헌영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김다냐 죽은 뒤입니다. 김다냐 죽은 뒤에 알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공산당 동료들은 주세죽과 김다냐를 맹비난하게 됩니다. 하하. 그들이 깨끗한 도덕성에 상처를 낸 짓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주세죽과 김다냐가 박헌영과 헤어지기 전부터 원래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이거는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공산당 아까 말했지만 도덕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봉암 특집에도 했었습니다만 조봉암의 첫사랑, 조봉의 첫사랑이 상해까지 정말 그 자기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해를 찾아가서 조봉하고 다시 만나죠. 예. 그래서 살림을 차렸잖아. 예. 그래 공산당원들이 존나 욕했잖아. 네. 어떻게 그렇지. 그럴 수 있냐고. 그랑 똑같은 거거든 지금. 그래서 소문을 내갖고 야, 주세죽과 김다냐가 박헌영이가 죽었는 줄 알고 만난 게 아니고 원래 그랬다. 박헌영이가 멀쩡할 때부터 음. 원래 둘이 썸씽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박헌영이 정신병으로 똥 먹고 있을 때 주세죽은 김다냐하고 그렇고 그랬대. 그랬어요. 저녁 때 나가가지고 뭐. 그래서 어떤 박헌영은 똥 먹고 주세죽은 스테이크 먹었대. 뭐 이런 거지.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박헌영하고 김다냐하고 주세죽이 세 명이 같이 산 시절이 있었어. 뭐 피해 다니고 이러니까. 예. 그랬는데 그 사이에 말이죠. 박헌영과 주세죽과의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임신을 한 거야. 오호라. 그럼 뭐야? 이거
이건 뭐 그런 거지? 다른 탄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는 말이 왜 안 되냐면요. 그러면 박헌영이 자기 와이프 주세죽이 불륜을 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는데도 계속 그 이후에도 주세죽과 결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깨끗한 도덕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세죽과 김단야를 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거의 100%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박헌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두 사람을 맹비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자 박헌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 치면 된다. 안 보면 그만이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라고 오히려 이들을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김단야가 박헌영을 다시 만나려고 대단히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박헌영이 이제 나중에 실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공산당에. 네. 그런데 만나러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 그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니까 박헌영이 나중에 자기 친구인 김단야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아마 대단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 그거 뭐 처벌할 필요도 없어. 죽은 사람 치면 되지 뭐. 내가 안 보면 내가 안 그만이야.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저 참고로 옛날 얘기예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때, 그랬었지, 내가. 에휴. 자, 박헌영의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독한 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독한 거죠. 독하죠. 사실은, 이게, 사랑도 사랑이지만, 정 아닙니까, 정. 그 정이 있잖아. 빵정. 아니, 그 정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매몰차게 끊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이 있는데 이걸 단칼에 그냥 싹둑! 난 죽은 사람 치면 돼! 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조금 무뎌지면, 옛날에 사랑했던 감정, 또 내 딸을 낳아줬잖아. 이런 게 또 생긴다고. 그런데 이렇게 매몰차게 탁 자랐다면, 박헌영의 어떤, 독한 감정, 그런 걸 아마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박헌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런 부분은 나랑 비슷하다. 사람이 독할 필요가 있어. 이후 박헌영과 주세죽은 근데 그분들이 말입니다. 이 박사와 관계있던 그분들 이 방송을 들을까요? 모르지 뭐. 한참 지났는데. 들으면 움찔움찔하겠네. 이후 박헌영과 주세죽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자, 합니다. 33년에 헤어지고요. 박헌영이 전쟁 끝나고 53년에 처형됐으니까. 네. 20년? 예.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면 서로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였고 그리고 슬아의 자식도 있고. 있었던데 딸을 매개촌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 독할 필요가 있어. 자, 근데 이거는 역사가 민족이 이념이 분단이 낳은 비극적 사랑의 최후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되지 않았고 또 외세에 짓밟히지 않았고 또 사상으로 갈리지 않았다면 그죠? 이런 지금 주세죽과 박헌영의 비극적 사랑 혹은 김단야와 삼각관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겠지. 결국은 그렇죠. 세 사람 다 최후 불행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네. 김단야도 간첩으로 몰래 처형당했죠. 박헌영도 간첩으로 몰래 처형당했죠. 주세죽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딸에게 그 사실 알리러 가다가 처형은 아니고 이제 병사죠. 예. 셋 다 제명대로 못 살고 다 일찍 죽었으니까. 그것도 시대가 낳은 비극이라 할 수 있겠죠.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네. 같은 이념이죠. 똑같이. 네. 잠깐 쉬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합시다. 자, 그럼 김단야의 그 행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로 다시 망명을 떠난 김단야는 조공의 조선공산당의 기관지 불꽃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주 일대에 배포를 합니다. 또한 조선공산당 해외부 설립에 참여를 하고요. 국내 공산당의 재정을 조달을 합니다. 이국당에 있으면서도 조선의 독립을 늘 꿈꿨던 김단야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단야는 60만세 운동 기획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쳐서 반일 민족 협동 전선을 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사회주의자는 민족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유일무이한 과제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족운동의 선두에 서서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후 1926년에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928년에는요. 조선을 탈출한 박헌영이 이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했고요. 김단야는 그를 위해서 신원 보증을 서줍니다. 역시 동지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 거죠.
박헌영이 레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할 즈음에 김단야는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 민중의 혁명과 당 재건을 위해 노력을 계속합니다. 박헌영하고 김단야가 완전히 바톤 터치를 했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단야가 소련으로 망명해 있을 때 박헌영은 그 체포돼가지고 조선공산당 사건 때문에 체포돼서 감옥에서 투옥생활을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바뀌었지. 박헌영이 소련에서 공부하고 있고 김단야는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처지가 바뀌었다. 1937년입니다. 스탈린의 숙청 광풍에 김단야가 유탄을 맞게 됩니다. 당시 행해졌던 스탈린의 숙청 광풍은요, 조사나 재판으로 이루어진 공정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한 통의 투서 밀고 모의로 이루어졌는데 김단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조선 공산 당원이었던 김춘성이 작성한 한 통의 투서에 의해서 김단야는 졸지에 반동 분자로 몰리게 됩니다. 김춘성은 코민테른 집행위원 앞으로 보낸 투서에서 보면 김단야가 밀정이라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살펴보면 첫째, 김단야는 자기의 출신을 농민이라 했지만 지주적인 환경에서 출생을 했다. 그의 부모들이 토지에서 얻는 수입은 연 300곡 이상이다. 근데 이거랑 씨발 뭔 상관이야? 이거랑 김단야가 밀정이랑 뭔 상관이라고? 아버지가 부자면 씨발 그 자동으로 밀정이 되는겨? 그러니까 지금도 뭐 비슷하잖아요. 그 수구 세력들이 진보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쟤네는 뭐 진보 운동 한답시고 왜 외제차 끌고 다니냐 뭐. 김모준의 차 외제차라고. 그러니까 내 차만큼 내 차보다 오래된 차일걸요. 그럼요.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랑 그 똑같은 거지. 주택이 뭐 2층짜리에 뭐 아유, 내 진짜. 박원순이 무슨 강남에 무슨 월세를 얼마 주고 사니 뭐 어쩌라고 씨발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 작가는 그러면 새누리당 가 있어야 돼. 그렇지. 지역도 저기 경북이지 그 지역 유지아들이지. 아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야는 3.1운동 이후 서울에서 지하 청년 학생운동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러한 김단야의 행동에 강력 반대하고 그를 일본 경찰 앞으로 끌고 가서 잘못을 빌게 하여 뉘우쳤고 회원 명부를 누설을 했다. 우리는 조선에서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잠시 혁명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 다시금 사상이 온전한 사람들로 되어버리고 더구나 자기 일신의 안전만을 도모하여 동지들을 경찰에 팔아넘기는 일들을 무수히 보아왔음을 듣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러한 주인공들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김단야가 체포됐을 때 다른 동지들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 성원들은 2-3명만을 제외하고 모두 체포되었는데 이때 김단야는 체포를 면했다. 조봉암도 체포를 면했다. 강화도 주재 일본 경찰서에 촉탁 노릇을 했던 조봉암만이 아니라 김찬도 오랫동안 밀정 노릇을 했다는 사실은 만인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김단야를 밀정으로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조봉암까지 끌어들입니다. 우리 조봉암 특집에서 얘기했었지만, 예. 조봉암이 강화도에서 슬쩍 집어넣는구나. 강화도에서 계속 거주했을 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았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그때 밀정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김찬, 조봉암, 김단야까지 다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을 밀정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것도 개파 싸움이야. 개파 싸움을 벌여가지고 어떻게 같은 꿈을 바라보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파가 다르다고 해서 라인이 아니면 이렇게 배척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어떻게 벌일 수 있는, 이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김단야가 그 조봉암과 아까 말씀드린 여자 문제로 같은 공산당에 얻어먹은 것도 바로 예. 그럼 결국은 개파 싸움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만 깨끗하다. 나만 내 노선만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김단야, 조봉암 민족의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들이거든. 남 잘 된 것도 못 보는 애들이 배 있어요. 아파, 씨발. 그치. 이제 저 족밥 새끼들 유명해졌어. 배 아파. 존나 까야 돼.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춘성이 지목한 사람들, 김찬, 조봉암, 김단야, 또 박헌영까지 밀정으로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박헌영은 그때 국내에서 잡혀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모두 화요파 공산그룹입니다. 그럼 뭐야? 이거를 밀고 한 김춘성은 그 반대파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파벌 싸움이라는 거야. 아, 나 씨발. 결국 김단야는 1937년 11월 5일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요원에게 체포가 되고 소련 최고재판소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김단야는 일제 첩보기관의 밀정이며 반혁명 폭동과 테러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지도자로 지적이 되고 1급 범죄자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 직후 사형에 처해집니다. 박헌영이도 한국 전쟁 후에
김일성의 숙청에 의해서 미제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된 것처럼 친구 김단야도 일제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당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허망한 권력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거 그렇죠. 두 사람 다 사회주의 운동가였고 독립운동가였었는데 한 명은 또 친구지 않습니까? 한 명은 일제 스파이 혐의, 일제 간첩 혐의로 처형당하고 또 한 명은 미제 간첩, 미제 스파이 혐의로 처형당했는데 김단야와 박헌영은 스파이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똘똘 뭉친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 스파이를 하고 미국의 스파이를 합니까? 이건 뭐야? 결국은 스탈린의 숙청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김일성의 숙청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뿐이야.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스파이로 알고 있어. 진보를 운동한다 몇몇 있어. 누군지 내가 말을 하겠지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민족의 비극을 이념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적으로 싸우다가 적이 되어버려가지고 거기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거네요. 아니 근데 지금 판결 직후에 사형이 청해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랬던 게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 그리고 또 있잖아.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우리 이제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판결 다음날 바로 죽여버리고 그런 일련의 일들. 예. 그렇죠. 다 비슷한 놈들이야. 그런데 통한다고. 그거하고 통한 비슷하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의 컨벤션 센터를 세운다 그러니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나 김단야의 처형 소식은 국내의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김단야가 사망하고 8년이 지난 1946년 아주 초로의 노인이 조선인민보사를 찾아옵니다. 당시 조선인민보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들 소식 들으러 서울까지. 이별 17년, 지금은 막부서 활동. 김단야 씨와 그 아버지,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종원 씨는요, 아들이 처형당한지도 모른 채 즉 모스크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김천에서 서울로 상경을 한 것입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런 겁니다.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요. 김단야가 1937년에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버지가 해방이 돼가지고 조선인민보사를 찾아왔는 게 1946년입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아들이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생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당연히 살아있는 줄 알고 그 소식을 해방이 됐으니까. 그렇지. 이제 9년 만에 들은 소식이 이제 김단야가 모스크바에서 꽤 공산당으로 꽤 여기 높은 지위에 올라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참. 내 아들 어딨냐 그리고 올라갔더니 숙청당한 거지. 자, 한번 봅시다. 당시 기사를 살펴봅시다. 위대한 혁명투사인 그리운 아들을 찾는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조공재건의 사명을 띠고 암암리에 활약하다가 사전에 탄로되자 외국으로 망명한 김단야 씨의 소식을 찾아 서울에 올라온 김종원 씨는 어제 본사를 찾아 그리운 내 아들의 옛 모습을 회상하며 혁명투사 때의 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그 애를 만난 지는 서울에서 열린 첫 박람회 때인데 그때 만난 것이 5년 만이었소. 차부동에 있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처와 칠곡군 인동면 옥계동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내 아들의 모습이 깊이 보고만 싶어지요. 헌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는 꼴이 독일군같이 보이는데도 어쩐지 꼭 자갈 위에 핀 해당화만 같고 고난의 암해에서 혈투하는 용사가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면 볼수록 일제의 무서운 총칼이 눈앞에 번뜩이는 것만 같고 해서 몸서리가 납니다. 그래서 너는 머무를 것이냐, 국경을 넘어갈 테냐 하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국경을 넘겠다고 명언을 합디다. 눈물도 없고 말도 없는 이 상봉의 종결이 그동안 16년. 작년 겨울 그 어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해방은 맞이하였으나 아들을 못 만난 그 어머니의 서름은 나에게도 전염이 되었는지 아들 생각이 나서 서울에 와 보니 자세한 것은 모르고 막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풍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태연이 동무들도 많이 만나보고 안심했소. 태연이가 이제 김다나의 본명이니까 그 김다나의 친구들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안심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고 김다나가 외아들 아닙니까? 외아들인데 어머니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16년, 17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이렇게 남아서 또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당시에 김종원 씨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70살의 노후를 이끌고 아들을 보러 왔는데 그래요. 뭐 안타깝네요. 예. 여기까지 말했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기 만족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투쟁의 전도는 아직 멀다고 깨달은 투사의 아버지는 내 아들을 부르면서도 조선의 고민을 한 몸에 얼싸하는 듯 아들 아닌 아들의 동물을 반겨 투쟁에 빛나는 승리를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건 뭐 당시 기사 내용이었고 예. 그러니까 아들 대신에 아들 동물을 보고 자기 아들과 똑같은 걸 느낀 거죠. 내 그렇죠. 아들 보는 것 거기서 같아. 왜 부모님들 아들 친구들만 봐도 막 친구들만 봐도 군인들만 봐도 그래. 울컥한다는데 뭐 군대 보내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유 대단한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아비의 가슴도 무너지지만 아비의 행방을 모르는 아들의 심정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겁니다. 김다냐의 아들 김섭 얘기입니다. 김섭도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때는 통신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다 자기 발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다냐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는 김다냐의 아들이 김다냐의 아들 김섭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노력. 이거 다 노력. 똑같은 아픔이죠. 뭐 다른 게 뭐가 결국에는 있겠습니까? 김다냐의 아버지도 김다냐의 아들도 김다냐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모르는 거죠. 거죠. 예. 김섭은 해방 후에 계령면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를 찾겠다며 서울로 상경하고 맙니다. 해방되면 아버지가 돌아올 줄 알았지. 그리고 서울 가면 뭔가 소식이 들릴 것 같은 거야. 그가 제일 먼저 찾은 이는 여운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같이 활동했고. 같이 활동했고 또 여운형을 보고 또 여운형한테 사는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아저씨, 저희 아버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올라간 거죠. 여운형은 아비를 애타게 찾는 과거 동지의 아들에게 박헌영을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 나보다 박헌영이 잘할 거야. 김섭은 당장 박헌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38도선을 넘어가 박헌영을 만나보니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북에 가서야 알게 된 거야. 나만은 몰라. 김다냐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소련의 얘기를 못 들으니까. 박헌영을 만나봐야 아는 거야. 미군정 시대인데. 근데 북한에 넘어가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니네 아버지 죽었어. 야. 알게 된 거죠. 삼촌, 아바의 동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고 이제 우는 거지. 그런 찰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 뭔가 역사의 선에서 씨발, 대한민국 역사 족같다, 진짜. 뭐 있다우야. 가서. 아우, 어렵다, 어려워, 씨발. 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고 있는데 전쟁 터졌어 또. 아유. 위대한 혁명전사였던 너의 아버지는 뭐 어찌어찌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라오 하고 김일성이 전쟁을 한 거죠. 근데 김다냐 아들 아닙니까? 김다냐의 아들이라는 간판으로 계령면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인민군 장교의 자격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맞아. 김다냐, 위대한 혁명가 김다냐 아들이니까 장교로 타이틀을 달아줬는데, 음.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박헌영이, 니네 아버지 김다냐가, 스파이로 몰려서 처형당했다는 말 안 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했다면은, 김섭이 인민군 장교 타이틀 달고 남한에 싫지. 공산주의가 싫지. 미쳤어. 그럼. 오히려 뭐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뭐 어떻게건 했겠지.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야, 니네 아버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혁명 과업 그렇게 얘기한 것 수행하다가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박헌영이었어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 박사랑 같이 있는데 이 박사 아들이 뭐 아버지 찾아왔어. 그러면 야, 니네 아버지 복상수나 죽었어 말 못하는. 야, 이 새끼야!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포장해 줄 거 아니야. 차마 말 못했겠지. 야, 뭐 기왕이면 예를 들면 야, 니네 아버지 저기 뉴라이트로 넘어가서 뭐 그렇게 뉴라이트로 넘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니네 아버지 열심히 EJ 하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알았어. 놈아. 그렇게 해줄게. 그렇지. 그런데 인민군 장교의 자격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김다냐 아들 김섭
전쟁이 끝난 후에 북으로 가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김섭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북은 그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어서 찾아간 것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양반 이념이 있었으면, 이념이 있어가지고 인민군 장교가 됐다면, 전쟁 끝나고 갔겠지. 그치. 그렇죠? 뭐, 이제, 후퇴할 때 따라갔겠지. 그런데, 나 그냥 고향에서 살고 싶다 이거야. 이건 이념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 만날 그 일환으로 이북에 갔다가 눌러 앉은 케이스니까. 그런데, 전쟁과 이념이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상 같은 거 모르는 아들을 전쟁 군인으로 만든 거죠. 장교로 만들었지. 예. 아니 그 태극기 휘날리며도 생각. 그렇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예. 동생 때문에 동생을 잃었다는 분노 때문에 인민군 장교가 되는. 근데 알고 보니 동생이 살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총뿌리를 거꾸로 대는. 예. 스포일러 금지. 한편 김다냐와 재혼한 주세죽도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급 범죄자를 남편으로 둔 죄로 주세죽은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2달 동안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세작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인은 참 힘드네요. 아무 죄 없이 그냥 잘못 걸리면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당시 신문 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가보안위원회 문서보관소 한베라 개인 파일에서 발췌했습니다. 1928년 8월에 내 남편 박헌영과 함께 일제경찰의 추적을 피해 비밀리에 소련으로 도망왔습니다. 1929년에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A반에 입학하여 1931년까지 공부했습니다. 1932년에 남편 박헌영과 함께 해외 사업을 위해 상해로 가서 지하활동에 종사했습니다. 1933년에 내 남편이 체포되었고 이후 나는 일정 기간 상해에 체류하다가 1934년에 김다냐와 함께 소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 출판부에서 교정원의 일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지금 이게 김다냐가 체포됐을 때 같이 체포돼서 신문조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내 남편은 누구야? 계속 박헌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예. 내 남편 박헌영, 내 남편 박헌영. 그리고 김다냐는 그냥 김다냐. 김다냐야.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남편은 김다냐인데 과거에 죽은 남편을 계속 들먹거린단 말이야. 내 남편으로. 그러니까 이 한배라, 주세죽이 이때까지도 일편단심. 박헌영을 잊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세죽과 김다냐가 원래 한배를 탔다. 그거 여기서 배는 쉽이 아니고 한배를 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김다냐도 참 깝깝했겠다. 그렇죠. 그래도 나에게 기대. 그렇게 해서 기대라고 했는데 마음은 나오는 기대 거야. 있지만 마음 속에는 오로지 박헌영 동무밖에 없으니. 참.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한베라가 이런 조서를 쓸 때는 박헌영이 이미 죽었고 자기는 죽었다고 지금까지 죽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죽은 지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깊었다는 얘기겠죠. 신문 결과 사회적 위험 분자로 지목돼서 결국에는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됩니다. 스탈린의 숙청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살려는 2대 고립시켜라. 결국에는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김다냐 사이에 낳은 아들 김비달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했습니다. 박헌영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고 주세죽은 카자흐스탄으로 추방이 됐으니까 다른 곳에 2주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딸의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참, 박헌영과 사이에서 낳은 딸은 모스크바에 있고, 자기는,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됐고, 그리고 또, 김다냐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고. 그렇지. 진짜, 뭐 같은 인생이네. 1938년부터 2년 동안 피혁 공장에서 개찰원으로 일을 했고요. 1940년부터 46년까지는 까르마그치 구역 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우리 같은 조합은 아닙니다. 집단 농장을 얘기하는 거죠. 1946년 프라우다지에 실린 박헌영의 기사를 보고 남편이 살아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몇 년 만입니까? 13년 만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세죽은 이제 위험인물로 찍혀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추방돼서 그렇죠. 그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무슨 개찰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프라우다지를 슥 보는데 박헌영 박헌영 동지 이렇게 하면서 박헌영 동지 저기 스탈린 예방 어쩌고 하니까 내 남편이 이거 완전 영화잖아. 영화지. 저날 공장 일하고 있는데 씩 와서 죽은 내 남편이. 그렇지. 진짜. 주세죽은 그 기사를 오려가지고요. 딸 비비안나에게 보냅니다.
박헌영의 사진 밑에 밑줄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이다. 그러면서 스탈린에게 청원서를 씁니다. 남편을 만나려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청원서. 스탈린 동지에게. 저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박헌영 동지의 처입니다. 박헌영의 처라고 얘기하네. 그렇지. 본인 한배라는 1901년 조선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잘 살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가난한 농가냐? 김일성이도 잘 살았는데 가난한 농가라 그랬거든.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러니까 이 혁명하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계급이면 안 돼. 1922년 저는 박헌영 동지에게서 시집가서 딸 박비비안나를 낳았는데 그녀는 현재 17살로 모스코바에서 발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921년에서 1934년까지 저는 남편 박헌영 및 김다냐와 함께 조선에서 비합법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4년 제 남편 박헌영은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직후 저는 김다냐와 함께 일제 경찰의 야수와 같은 추적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스코바에서 김다냐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출판부에서 책임 교정원으로 일했습니다. 1937년 11월 5일 김다냐가 체포되었고 그 뒤를 이어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5년간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943년에 유배 형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저는 12년 동안 제 남편 박헌영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황은 저로 하여금 김다냐와 살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이게 주제중에 마음을 거지. 나오는 겁니다. 스탈린 동무. 내가 김다냐하고 살았지만 주위 상황이 내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없게 만들었다. 스탈린 동무, 제 남편은 박헌영이에요. 김다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자 목소리 되게 힘들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에 프라우다 신문을 통해 제 남편 박헌영이 살아있으며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혁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제 남편 박헌영을 통해 저에 대해 확인하셔서 제가 조선에서 다시 혁명활동에 종사하게끔 저를 조선으로 파견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진정 충실하게 일할 것이며 제 남편을 이전과 같이 보필할 것입니다. 제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만일 제가 조선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모스코바에서 살며 제 딸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빕니다. 제 딸 박비비안나는 지금 제 136학교에서 제 9학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요청을 거절하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1946년 5월 5일 한베라. 주소 끄질오르다 보스타니냐가 48번지 한베라. 딸의 주소 모스코바 모이시에프 발레 연구소 차이콥스키 발레과 박비비안나. 자, 구구절절하게 스탈린 동지에게 편지를 써서 청원서죠. 제발 나를 남편이 살아있는 이북으로 보내달라 이 얘기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북한에 가서 남편과 함께 혁명과 없다고 남편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모스코바에 내 딸이라도 보게 나를 모스코바로 보내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한베라가 자기 청원을 스탈린이 안 들어줄 걸 아마 예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딸이라도 만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편지에 썼겠죠. 예. 스탈린 개새끼 좀 만나게 해주지. 개새끼 진짜. 씨발. 아유. 근데 결국은 하여간 나쁜 아유. 스탈린은 한베라의 이런 간청을 조까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베라가 스탈린한테 그랬잖아. 박헌영한테 다 물어봐라. 내가 누군지. 그런 얘기도 편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알렸을 수도 있겠다. 근데 박헌영이 잘 여보세요? 나 스탈린이요. 동지
혹시 주세죽이라고 아시오? 모릅니다. 그렇지. 덜컥.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박헌영이 내가 죽은 사람 취급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헌영이 구태여 뭐 그지? 지금 또 자기 와이프가 있잖아. 현재 와이프가 있는데 구태여 주세죽을 만나려고 했겠냐. 이미 죽은 사람을 쳐버렸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자기 와이프를 가슴에 묻었네. 예. 그러나 어쨌든 이 편지 내용만 보면요. 주세죽은 박헌영을 계속해서 잊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박헌영이 딸 박비비안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 가가지고 만나는데 그게 1946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 5일에 편지를 보내고 2달 후지. 2달 후에 만나네. 다행이네. 만났는데 그 주세죽은 자기 딸이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물어봐요. 야 비비안나야 혹시 아버지가 엄마 소식을 묻지 않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계속해서 이제 신경 쓰인 거지. 그런데 박비비안나의 말이 아니요 아무런 말 안 했는데요. 야, 그러니까 박헌영 독하다 진짜. 엄마 잘 있니?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야 안부조차 묻지 않는. 자기 딸이라고는 얘기했어. 안부조차 안 묻게 돼. 예. 그렇게 됩니까? 안부조차 안 묻게 돼. 예. 제가 좀 전해드릴까요 대신에? 결국은 남편과 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쓸쓸히 살아가던 주세죽은 1953년 말 박헌영이 국가기밀 누설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딸의 신변을 걱정하여. 왜 딸의 신변을 걱정합니까? 이거 박헌영이 북한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지. 간첩 혐의로 몰렸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그 김다냐 간첩 혐의로 몰릴 때 간첩의 와이프란 죄로 5년간 추방당해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지. 그러면 딸은 어떡할 거야? 간첩의 딸인데. 숙청의 무서움을 아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뒀겠어? 김일성이 달달달달 전화해서 스탈린 동지 박헌영이 그 삼족을 멸하라고요.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듣자마자 박헌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딸의 신변을 걱정해서 딸이 있는 끄젤로르다에서 모스크바로 가던 중 폐렴에 걸립니다. 가는 중에 폐렴에 걸려. 이때 폐렴은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 도착 직후 진짜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로 치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55대겠네요. 마감하는데 시은 뭐 하여튼 4-5 정도 되겠네. 마감하는데 그녀의 임종은 누가 지켰냐? 박헌영도 아니었고 김다녀도 아니었고 둘 다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딸도 아니었습니다. 박비비안나의 사위인 그러니까 주세죽의 사위 박비비안나의 남편인 빅토르 마르코프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픈 마무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소련 정부는요. 1989년에 가서야 주세죽을 복권시켜줍니다. 죄가 없다. 그가 사망하고 나서 뭐 30년 이상 지났을 때였죠. 또한 한국 정부는요. 2007년에 가서야 그녀를 복권시켜주고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소련이나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은 다 똑같구만. 똑같고 오늘 말씀드렸던 주인공 김다냐 주세죽은 물론이고 박헌영 뭐 이런 분 또 허정숙 당시에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던 뭐 박차정도 마찬가지죠. 약산도 똑같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결국 뭐 전부 다 다른 게 아니고 일제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념에 의해 우리 같은 동족의 손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어떤 힘없는 약소국의 비애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번 우리가 심산특집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산이 자기 동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차라리 씨바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죽었어야 했지. 내가 왜 이 꼬라지를 보고 살아있냐. 그 말이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는 게 우리 또 과거의 아픈 역사겠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김다냐가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네. 주세죽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그 숙청에 의해서 이제 한많은 생을 마무리했는데 현재까지 이제 3대 부자가 세습을 하고 있으니 이런 팟캐스트 방송도 못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니까 우리니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 박사님 어땠습니까? 2시간 3시간쯤 걸쳤네요. 3시간 걸쳐가지고 예. 주세죽과 김다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졸라 한많은 방송이었고요. 솔직히 김다냐가 스파이냐 아니냐 문제는 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뭐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내가 그 스파이라는 것이 소련의 스파이고 뭐 그런 얘기인데 내가 소련 사람도 아니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닌데 독립운동을 했던 거는 확실한 거죠. 독립운동가였고. 근데 어떤 사상이나 위계질서 같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완전히 꺾어놔버린 그런 슬픈 역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박헌영, 주세죽, 김다냐 3명 사이의 사랑 얘기도 시대가 낳은 슬픈 사랑 얘기고 그리고 그들이 맞은 최후도 역사와 사상 그런 것들이 나온 매우 불공정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불공정한 죽음이 아니었나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장. 뭐 아까 저희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옛날 얘기 하지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삶을 조금 어차피 방송에 재미가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이제 이 박사가 연기도 하고 이 작가가 험한 말도 하고 섞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삶은 그만큼 치열하고 뜨거웠고 그리고 마지막 선택도 비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 이분들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용기 있던 지식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던 그 삶이 더 주목받아야 되는 게 맞고 조망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랑은 사상 밑에 아까 뭐 이박사랑 멘트가 비슷해지네요. 사상 밑에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때 너무 좀 비참한 시대에 살았던 뜨거운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같이 살다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근데 난 갑자기 오늘 방송을 하고 나서 말이죠. 다음 책 쓸 게 생각났다. 뭔데? 지금 쓰는 거 다 쓰고 나서 이거 이념이 낳은 비극적 사랑. 우리 방송 많이 했잖아. 많이 했지. 이강국. 이강국과 김수임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아까 허정숙 얘기도 했었고. 이번에 뭐 김다냐나 또 그죠? 네. 야, 재밌겠는데. 이런 걸 한번. 재밌을 텐데 지금 요거 방송에서 얘기하면요. 누가 먼저 써요. 뭐 어때? 쓰든 말든 뭐. 하여튼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괜찮네요. 하여튼 정말 영화 같은 또 비극적 삶을 산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혹은 여러 사람 이야기를 김다냐 주세적 특집에서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불꽃 같은 삶이었는데 저는 이런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옛날보다 먹고 살기 좋아졌죠.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이분들의 삶처럼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어차피 이분들도 한평생 사는 거고 요즘 현대인도 한평생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 너무 뭐 조건 따지고 그렇잖아. 사랑보다는 쉽게 뭐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꼭 그래야 되나 싶고 아니 뭐 좀 고생하면 어때? 태어나서 말이죠. 우리 왜 특히 그 딸을 가진 부모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이 내 딸 귀하게 키웠는데 고생하면 안 된다고. 그럼 평생 얘 인생에 평생 고생이라는 건 없어. 안 그렇나? 아니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렇죠. 저 어렸을 때 고생 사수도 한다라는데 뭐 그런 거를 다 부모가 끝까지 케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대학교 시험 성적 치는데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헬리콥터 멈, 헬리콥터 데드. 뭐 왜 C 줬냐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요. 그리고 막 사법연수원에도 그런데요. 사법연수원에도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교수들한테 뭐 꽃다발 주고 그런데 이 뭐한 짓거리냐고.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끝까지 그렇게 케어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로서의 정이 있는 건 맞는데 부모님들께서 가신 다음에 자식이 남아서 앞으로 살 인생도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해야죠. 정말 그 정이 깊다면. 너무 안 키워. 요새 아까 오늘 아침인가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 애들이 그 아토피가 다 심하잖아. 그거는 너무 청결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한 게 요즘 약해져서 그래. 이 환경적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 햇빛을 못 봐서 그러더라고. 애들 학교 갈 때 누가 태워줘? 씨발 부모가 태워준다고. 태워주고. 야시나 분당 살 때 그 학교 앞에 가면은 차들이 출근차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애들 등하교차 때문에 다 또 좋은 차 아니야 분당이니까. 아 애들 좀 씨발 걸어 다니면 어때? 그러니까 31시간씩 걸어 다니면 어때? 그 대치동 학원가 가면요. 진짜 짜증나가지고. 밤에 또 차들이 쫙 서 있어. 그 학원에서 애들 태우고 오려고. 나올 때도 엄마가 차 끌고 가가지고 말이야. 애 태우고. 남편이 있는 차는 출퇴근 중이고 그러니까 전업집으로 계신 엄마가 차 갖고 있는 거는 애 왔다 갔다 등하교용.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지금. 근데 세상이 좀 험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김다냐와 주세죽의 그리고 그 박헌영의 이런 슬픈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우리는 엄마들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세상은 우리 다닐 때도 안 험했나? 다 험한 거 마찬가지야. 1940년 이때가 더 험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을 조금 너무 이렇게 키우지 말고, 진짜, 애가 독립적으로 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정말 이렇게, 독립적인 삶,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네. 진짜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보다 난 이런 사람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예. 내 새끼는 이런 사람 살았으면 좋겠네 진짜. 감옥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뭐 쓰리 해가고 뭐 어쩌려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저희 이 작가 말에 동의하는 게 이 작가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언젠가부터 생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거 문제다. 요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돈이잖아요. 안정된 직장, 대기업 취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가지 못하고 원하는 길을 자기 마음이 시키는 데 가지 못하고 돈, 안정된 직장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히 잘하는 세대로 하여금 스스로 훌륭한 부속이 되어라라고 가리키는 마당에 과연 그들이 다른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 오늘 방송은 짧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녹음을 이번 주에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저번 주에 녹음했는 걸 다시 띄운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4월 달에, 하여튼 세기분 새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그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말 솔직히, 세기분 새마음이겠다. 네. 솔직히 요번에 몇 회는요, 정말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어서, 온 걸 내가 어떻게 쓴지도 모르게, 계속 비몽사몽간에 잠도 못 자고 썼기 때문에, 근데 또 안 올라온다고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방송 이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